주로 창과 방패로 무장한 2만 명의 줄루 전사들이 어떻게 1800명의 영국군을 완전히 섬멸할 수 있었을까요? 영국군은 당시 가장 현대적인 소총과 대포로 무장한 기술적으로 우월한 병력이었습니다. 1879년 1월 22일 줄루랜드 중심부에 있는 이산들 와나라는 산 그림자 아래에서 이 사건이 펼쳐졌습니다. 이는 영국 제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군사 재난 중 하나였습니다. 강력한 대영 제국은 전 세계의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그들이 원주민 병력이라고 불려왔던 적군에게 결코 패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치명적으로 과소평가했던 적군을 만났습니다. 줄루 전사들은 고향과 삶의 방식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도발도 없이 침략에 맞섰습니다. 이 전투는 우월한 기술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월한 전술, 정보, 그리고 적에 대한 존중 없이는 기술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 전역에 울려 퍼지고 제국의 자신감 자체를 뒤흔드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치명적인 한 가지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은 결코 소총을 이길 수 없다는 가정이었습니다. 이 치명적인 전투의 무대는 지금의 남아프리카 콰줄루 나탈 주에 마련되었습니다. 그곳은 완만한 언덕과 극적인 절벽, 그리고 광활한 초원으로 이루어진 땅이었습니다. 1879년 1월 줄루랜드는 독립적인 아프리카 왕국이었습니다. 1872년에 왕위에 오른 강력한 지도자 케츠와요 카밤판데의 왕이 통치했습니다. 케츠와요 왕은 6피트 6인치에서 6피트 8인치 사이의 키에 거의 350파운드의 체중을 가졌습니다. 그의 위압적인 체구는 절대적인 권위를 보여주었습니다. 1826년 전설적인 전사왕 샤카 줄루의 조카로 태어난 케츠와요는 일찍부터 군사적 기량을 증명했습니다. 1856년 케츠와요는 은돈다쿠스카 전투에서 그의 이복 형제 음부야지를 물리치고 살해했습니다. 이 잔혹한 내전으로 그는 아버지 음판대의 후계자로서 입지를 굳혔습니다. 마침내 왕이 되자 케츠와요는 줄루 군대를 4만 명의 훈련된 전사들로 재건했습니다. 이들은 아마부토라고 불리는 연령별 연대로 조직되었습니다. 각 연대는 방패의 색깔과 특정 의례복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전사들은 이클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클와는 샤카 줄루가 수십 년 전에 도입했던 길고 무거운 날을 가진 짧은 찌르기 창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전통적인 소가죽 방패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줄루 군대를 진정으로 강력하게 만든 것은 단지 그들의 무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전술 체계, 즉 유명한 임폰도 잔코모 또는 버팔로의 뿔 진영이었습니다. 이 뛰어난 기동은 군대를 4가지 핵심 요소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적과 정면으로 맞서는 가슴 또는 본대였습니다. 다음 2가지는 뿔이었습니다. 이는 가장 젊고 빠른 전사들로 구성되어 적의 측면을 돌아 포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리 또는 예비대는 사기를 보존하기 위해 전투의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공백을 메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원시적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남아프리카 전역에서 수많은 적을 격파했던 정교한 군사 교리였습니다. 케츠와요가 지휘했던 줄루의 군사력은 수많은 분쟁에서 그 능력을 입증하며 진정으로 무시무시한 존재였습니다. 이전 줄루 왕들, 특히 전설적인 샤카 왕 아래에서 줄루족은 남아프리카 전역의 광대한 영토를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1819년에 은드완드 왕국을 괴멸시키고 수만 명의 전사들을 흡수하거나 흩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통치자였던 음테트 와족을 물리치고 그들의 연대를 성장하는 줄루 군대에 편입시켰습니다. 1870년대에 줄루 왕국은 현재의 콰줄루 나탈 주를 가로지르는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습니다. 이는 많은 유럽 국가보다 큰 규모였습니다. 줄루 전사들은 주말에만 싸우는 병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그들은 10대 후반부터
군 막사에서 살았습니다. 결혼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지냈는데 보통 30이나 40이 될 때까지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신체적으로 전성기에 있는 상비군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고도로 훈련되었으며 체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완전히 충성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50마일까지 조깅 속도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인 무거운 장비를 짊어진 유럽 병사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습니다. 그들의 훈련은 근접 전투 능력, 방패 활용, 그리고 버팔로의 뿔 진영에서의 협동 기동을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위협은 그들이 남아프리카를 캐나다에서 이룬 것과 유사하게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강력한 군대를 가진 독립적인 줄루 왕국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영국 고등 판무관인 헨리 바틀 프레어 경은 전쟁으로 이어질 위기를 조작했습니다. 영국 의회의 승인 없이 프레어는 1878년 12월에 캐츠와요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그 요구들은 의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캐츠와요는 30일 이내에 전체 군사 시스템을 해체해야 했습니다. 또한 막대한 벌금을 내고 줄루랜드의 영국 거주민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것은 거부되도록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캐츠와요는 군사력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쟁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대영 제국의 엄청난 힘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발에 직면해서도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심지어 자신과 프레어가 동등하다고 외교적으로 말했습니다. 프레어가 케이프 식민지를 통치하는 방식에 대해 캐츠와요가 불평하지 않았듯이 프레어 또한 줄루랜드에 대해 같은 예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프레어는 전쟁을 원했습니다. 최후 통첩이 아무런 답변 없이 만료되자 그는 침공을 명령했습니다. 이 침공을 이끌도록 선택된 인물은 프레데릭 어거스터스 테시거 중장, 즉 첼름스포드 두 번째 남작이었습니다. 1827년에 부유한 법조인 가문에서 태어난 첼름스포드는 군 입대를 돈으로 샀습니다. 이는 그 시대에 부유한 영국 장교들에게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크림 전쟁, 인도 세포이 항쟁, 그리고 아비시니아 원정에 참전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1878년에는 9번째 케이프 변경 전쟁에서 코사족을 쉽게 물리쳤습니다. 이 승리는 첼름스포드에게 치명적인 과신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인의 전투 능력에 대해 극도로 낮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은 무질서하며 유럽의 화력에 쉽게 위협받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러한 오만함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었습니다. 1879년 1월 11일 첼름스포드는 약 4,700명으로 구성된 그의 중앙 부대를 이끌고 버팔로 강을 건넜습니다. 로크스 드리프트라고 불리는 곳에서였습니다. 이는 줄루랜드 침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전체적인 계획은 세 개의 부대가 줄루 영토로 80마일쯤 떨어진 줄루족의 수도 울룬디로 진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영국군은 강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핵심에는 제24연대 보병의 제1대대와 제2대대 병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티니 헨리 소총으로 무장한 직업 군인들이었습니다. 마티니 헨리 소총은 분당 12발을 발사할 수 있는 후장식 무기였으며 파괴적인 정확도를 자랑했습니다. 각 발은 충격 시 납작해지는 부드러운 납탄두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막대한 조직 손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을 지원하는 것은 두 문이 7파운드 포와 로켓 포대였습니다. 영국군은 또한 나탈 출신의 약 2,400명의 아프리카 보조 병력을 보유했습니다. 이 원주민 병사들은 무장이 빈약했습니다. 10명 중 1명만이 성능이 떨어지는 전장식 소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첼럼스포드의 계획은 서류상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의 병력은 소가 끄는 보급 마차 때문에 느리게 이동했습니다. 각 마차는 최대 20마리의 소로 이루어진 팀이 끌었습니다. 징역은 의도적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언덕 꼭대기에는 보초가 배치되었고 정찰병들이 앞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첼럼스포드는 표준 영국 군사 교리를 위반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방어용 라거, 즉 마차로 둘러싸인 요새화된 캠프를 만들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캠프는 임시적인 것이며 그는 계속 전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게다가 창을 든 원주민들이 현대식 소총과 대포에 맞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영국 군사 역사에 영원히 따라붙을 것이었습니다. 1월 20일까지 첼럼스포드의 중앙부대는 줄루랜드로 10마일 진격했습니다. 그들은 이산들 완화라고 불리는 독특한 상기 쓸개 캠프를 세웠습니다. 그 산은 평원에서 스핑크스처럼 솟아 있었습니다. 산 자체는 웅크린 사자와 닮았으며 그 이름은 줄루어로 작은 손을 의미했습니다. 한편 캐츠와요는 약 2만 명 규모의 주력군을 동원했습니다. 그는 이들을 영국군 진지 북쪽 언덕에 배치했습니다. 줄루족의 전투 계획은 놀라운 정밀함으로 조율되었습니다. 그들은 마고고, 언덕과 망게니 폭포 주변에서 양동 작전을 펼쳤습니다. 있는 첼름스포드를 그의 본진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월 21일 동쪽 언덕에 줄루 병력이 있다는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첼름스포드는 전투에 대한 열망과 영국 화력에 대한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치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1월 22일 아침 일찍 그는 병력을 분할했습니다. 약 2,500명을 이끌고 줄루 주력군이라고 믿었던 병력을 추격했습니다. 이산들 완에는 헨리 블라인, 플레인 중령의 지휘 아래 약 1,300명의 영국군과 식민지군이 남겨졌습니다. 앤서니 던포드 대령이 이끄는 500명의 병력은 그날 아침 늦게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1838년에 태어난 플레인은 행정장교였으며 전투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능했지만 야전 지휘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체계적인 인물로 명령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반면 던포드는 왕립공병대 장교였습니다. 그는 남아프리카에서 전투 경험이 있었지만 성급하기로도 유명했습니다. 자신의 경력에서 이전의 좌절 이후 자신을 증명하기를 열망했습니다. 오전 중반쯤 소규모 줄루족 미끼 부대를 추격하던 영국 정찰병들이 능선을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캠프에서 북쪽으로 약 6마일 떨어진 응괴벤이라는 계곡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공포에 질려 그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땅에 완전히 침묵한 채 완벽한 군사 진영으로 앉아있는 2만 명의 줄루 전사들이었습니다. 응칭과요 카마홀레 코자와 마부맹과나 칸델라, 은툴리라는 2명의 숙련된 장군이 지휘하는 줄루 주력군이었습니다. 이들은 완전히 숨어 있다가 공격할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찰병들은 예정된 공격 하루 전에 우연히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발각된 것을 깨달은 줄루족은 즉시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베어팔로의 뿔 진영은 무시무시한 정밀함으로 펼쳐졌습니다. 좌측 뿔의 젊은 전사들은 영국군 캠프를 향해 탁 트인 지형을 가로질러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움보남비와 움치조 같은 숙련된 연대로 구성된 가슴 부분은 중앙을 꾸준히 전진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우측 뿔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우두두두, 우칸덴펜부, 그리고 움본부 연대를 포함한 이들은 넓은 측면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산들 완화 산 뒤편을 따라 이동하며 지형을 이용해 영국군의 시야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것은 전술적 탁월함이었습니다. 영국군은 좌측 뿔과 가슴이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천 명의 전사들이 보이지 않게 후방을 공격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캠프로 돌아온 플레이는 진격하는 줄루족 군대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방어선을 형성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4번째 연대 소속 중대들은 상해 대형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붉은색 군복은 평원 위로 얇은 선을 그었습니다. 마르티니 헌리 소총은 원거리에서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초기 사격은 줄루족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전사들이 수십 명씩
그리고 수백 명씩 쓰러졌습니다. 영국 포병대는 밀집 대해형에 포탄을 쏟아부었습니다. 로켓 부대는 헤일 로켓을 줄루족 진영으로 발사했습니다. 잠시 동안 영국군의 화력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줄루족의 본대와 좌익 부대는 이 산들 완화 산 뒤편과 험난한 지형에 숨어 학살적인 포화를 피했습니다. 전문적이고 훈련된 영국 병사들은 기계적인 정확성으로 발사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소총에서는 1분당 12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첼룸스퍼드가 정확히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현대적인 화력이 원시적인 무기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줄루 전사들은 풀밭에 엎드려 지형의 모든 굴곡을 은폐물로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돌격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양측에서는 개별적인 용기 있는 행동들이 나타났습니다. 영국군 장교들은 창과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태연하게 전선을 오가며 병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줄루족 연대 지휘관인 인두나스는 엄청난 사상자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노출된 채 전사들을 독려했습니다. 한 영국인 하사는 나중에 다리에 총을 맞은 줄루 전사가 한 발로 절뚝이며 계속 징역하는 것을 보았다고 묘사했습니다. 그의 창은 여전히 치켜들려 있었고 또 다른 총알이 그를 쓰러뜨릴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영국군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광신적인 용기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나탈 원주민 부대를 이끌고 영국군 우익을 지휘하던 던포드는 점점 더 큰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이 주로 아세가이 단창으로 무장하고 몇 자루의 구식 소총만 가진 그의 아프리카 병사들은 줄루족 좌익의 맹렬한 징역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던포드의 로켓 부대는 전투 초기에 이미 유린당해 심리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줄루 전사들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자 던포드의 전선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진지로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군의 방어선은 너무나 넓은 둘레에 걸쳐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파멸로 이끈 치명적인 전술적 오류였습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영국군은 밀집된 위치를 방어하는 대신 거의 2마일에 달하는 전선에 걸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전체 전선에 걸쳐 발사 밀도를 유지할 병력이 단순히 부족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곳곳에 틈새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앙이 닥쳤습니다. 던포드의 병사들이 후퇴하면서 24번째 연대 중대들의 우익이 노출되었습니다. 거의 동시에 줄루족의 우익 부대가 이산들 완화 산 뒤편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영국군 진지의 솥대를 울부짖는 공포에 질린 채 들이닥치게 했습니다. 영국군은 갑자기 후방에서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명한 버팔로의 뿔 전술이 완성된 것입니다. 영국군은 포위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보조 병력들 사이에서 먼저 공황이 시작되었고 이어서 일부 식민지 자원병들에게도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24번째 연대의 정규 병사들은 필사적인 용기로 굳건히 버텼습니다. 그들은 등지고 서서 사격선을 형성하고 포위하는 줄루족에게 일제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전장 곳곳에서 백병전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병사들은 재장전할 시간이 없을 때 소총을 곤봉처럼 사용했습니다. 이클과 단창과 방패를 든 줄루 전사들은 팔 길이만큼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이것은 줄루족이 탁월했던 전투 방식이었습니다. 평생 근접 전투 훈련을 받은 전사들에게는 영국군의 총검이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영국군이 탄약이 부족했는지에 대한 역사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일부 기록은 탄약 상자가 나사로 고정되어 전투의 혼란 속에서 열기 어려웠기 때문에 재보급이 치명적으로 지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고고학적 증거는 대부분의 사격 진지에 충분한 탄약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패배의 원인은 포위였습니다. 줄루족의 뿔이 닫히자 영국군의 방어 조직은 무너졌습니다. 소규모 병사 집단들은 필사적으로 싸우며 방어 거점을 형성했지만 차례로 압도당했습니다. 일부 영국 병사들은 만약 누군가 살아남아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다면 전설이 되었을 최후의 항전을 벌였습니다.
전장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은 수십 명의 줄루족 전사 시체에 둘러싸여 소규모 병사들이 최후까지 싸웠던 곳에서 탄피가 집중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전투는 형언할 수 없이 잔인했습니다. 줄루 전사들은 방패를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적으로 사용하여 영국군 소총을 옆으로 걸어 넘어뜨린 다음 이클과 단창으로 찔렀습니다. 영국 병사들은 총검과 소총 개머리판, 심지어 무기를 빼앗겼을 때는 맨손으로 싸웠습니다. 전투의 소리는 끔찍했을 것입니다. 점점 더 드문드문 들리는 소총 소리, 줄루 전사들의 함성, 부상당하고 죽어가는 병사들의 비명, 금속과 금속, 그리고 방패가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학살은 완전하고 조직적이었습니다. 진지에 있던 약 1,800명의 병사 중 1,3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거의 모든 영국 정규 병사들이 전사했습니다. 이 24번째 연대 1대대의 군기는 후토의 중에 분실되었습니다. 네빌 코그힐 소위와 테인머스 멜빌 소위 두 장교는 여왕의 군기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팔로 강을 향해 말을 타고 달렸습니다. 그들은 강을 건너는 데 성공했지만 나탈 쪽 강변에서 붙잡혀 살해되었습니다. 궁이는 열흘 후 하류에서 발견되었으며 지금은 브레콘 대성당에 걸려 있습니다. 전장 자체는 끔찍한 현장이 되었습니다. 줄루 전사들은 고대 전통에 따라 죽은 자들의 영혼을 해방시키기 위해 의례적인 내장 적출을 수행했습니다. 영국군 시신들은 군복과 장비가 벗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진지는 철저히 약탈당한 후 대부분 파괴되었습니다. 첼룸스퍼드가 예상했던 곳에서 줄루족 군대를 찾지 못하고 그의 부대가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진지가 전멸당하고 1,000명이 넘는 병사들이 죽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줄루족의 승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줄루족 사상자 추정치는 1,000명에서 3,000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세츠와요 국왕은 승리 소식을 듣고 창이 나라의 배를 꿰뚫었다고 전해집니다. 줄루 국왕은 영국 지휘관들이 알지 못했던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승리라도 이것이 영국 제국의 모든 분노를 자신의 백성에게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이산들 완화 전투와 같은 날 로크스 드리프트에서 또 다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곳에서는 약 150명의 영국군과 식민지 병사들이 4,000명의 줄루 전사에 맞서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선교 기지를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로크스 드리프트 전투는 이산들 완화 전투에 비해 전술적으로 중요하지 않았지만 영국군이 기념하기로 선택한 전투가 되었습니다. 이 로크스 드리프트 전투로 인해 11개의 빅토리아 훈장이 수여되었는데 이는 단일 전투에서 수여된 것 중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영국은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패배의 균형을 맞출 영웅적인 이야기가 필요했습니다. 1879년 2월 11일 이산들 완화 전투 소식이 런던에 전해지자 영국 사회 전체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창으로 무장한 아프리카 군대가 어떻게 현대 영국군을 격파할 수 있었을까요? 이 재앙은 영국 제국군이 토착 전사들에게 입은 최악의 패배 중 하나였습니다. 빅토리아 여왕 자신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지며 이 패배는 주요 정치 스캔들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침략을 승인하지도 않았던 영국 정부는 프레레와 첼룸스퍼드에게 분노했습니다. 벤자민 디즈레일리 총리의 행정부는 의회에서 혹독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야당 정치인들은 설명과 책임 추궁을 요구했습니다. 신문들은 학살에 대한 선정적인 헤드라인을 실었습니다. 런던 타임즈는 이를 끔찍한 재앙이자 이번 통치 기간 중 영국군의 무기에 일어난 가장 비통한 사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물레어서기보다는 영국의 자존심과 이러한 굴욕에 대한 복수의 필요성이 그들을 압도적인 병력으로 대응하게 만들었습니다. 증원군이 즉시 남아프리카로 파견되었습니다. 줄루랜드 주둔 영국군은 결국 17,000명 이상의 병력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영국이 19세기 동안 아프리카에 파견한 가장 큰 규모의 군대였습니다.
교체되기 전에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필사적이었던 첼름스퍼드는 신속하고 결정적인 행동을 추진했습니다. 1879년 3월 29일 캄블라 전투에서 에블린 우드 대령의 부대는 방어 락어를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대규모 줄루족 공격을 격퇴했으며 1000명 이상의 줄루 전사를 살해했습니다. 반면 영국군은 최소한의 사상자만을 입었습니다. 영국군은 방어 진지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캄블라의 줄루족은 이산들 완화에서 보여주었던 것과 동일한 맹렬한 용기로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중첩된 사격지대를 갖춘 준비된 방어 진지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줄루 전사들은 조직적인 소총 일제 사격과 포격에 의해 파도처럼 쓰러졌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후퇴했을 때 영국 기병대는 수마일 동안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이는 패배를 완패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이산들 완화 전투의 완전한 역전이었습니다. 4월 2일 첼름스퍼드의 구원 부대는 긴긴들로부에서 줄루족을 격파했습니다. 다시 한번 준비된 방어 진지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 전투는 캄블라 전투와 동일한 패턴을 따랐습니다. 영국군은 방진을 형성했고 줄루족은 믿을 수 없는 용기로 공격했습니다. 영국군의 화력은 그들을 단순히 쓸어버렸습니다. 줄루족은 그 전투에서도 1000명 이상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전투 후 영국군은 이산들 완화 전투 직후부터 포위되어 있던 애숍의 수비대를 구원하기 위해 진격했습니다. 양측에 미친 심리적 영향은 지대했습니다. 영국군은 그들이 방어적으로 싸우고 적을 존중하여 제대로 준비했을 때 줄루족의 용기만으로는 현대 무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반면 줄루족은 준비된 진지에 대한 정면 공격이 자살 행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군사 교리와 전사 문화는 그들에게 대안을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결정타는 1879년 7월 4일 줄루족의 수도인 울룬디 전투에서 나왔습니다. 이 첼름스퍼드는 자신의 후임인 가넷 울즐리 경이 도착하여 지휘권을 넘겨받기 전에 시간에 쫓겨 진격했습니다. 그는 5,000명의 영국군과 1,000명의 아프리카 병력을 이끌고 약 2만 명의 전사로 구성된 줄루족 군대에 맞섰습니다. 이번에 첼름스퍼드는 병사들을 거대한 방진 대형으로 편성하여 포위가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영국 포병대와 게틀링포는 공격하는 줄루 전사들을 파도처럼 쓰러뜨렸습니다. 줄루족의 공격이 마침내 무너지자 영국 기병대는 도망치는 전사들을 추격하여 살해했습니다. 전투는 실제 교전 시간이 약 30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500명 이상의 줄루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영국군의 사상자는 15명 전사, 78명 부상이었습니다. 세츠와요 국왕이 건설한 위대한 수도 울룬디는 첼름스퍼드의 명령으로 불태워졌습니다. 1879년 8월 28일 세츠와요 국왕은 사로잡혀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먼저 케이프타운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런던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1882년에 빅토리아 여왕을 만나는 기이한 외교적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 만남은 초현실적이었습니다. 서양식 복장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이시코코 머리 장식을 착용하고 있던 세츠와요는 여왕에게 패배한 적이었지만 그의 군사적 기량으로 영국군의 존경을 얻은 인물로 소개되었습니다. 줄루 전쟁을 불의하다고 여겼던 영국의 인도주의적 목소리에 영향을 받은 빅토리아 여왕은 그를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영국 대중 여론은 실제로 세츠와요에게 유리하게 돌아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불필요한 전쟁으로 자극받은 고귀한 지도자로 보았습니다. 그는 왕권 회복을 간청했고 놀랍게도 영국 정부는 그를 옛 왕국의 일부로 돌려보내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1883년 1월에 세츠와요가 돌아온 줄루랜드는 옛 영광의 산산조각 난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이전 강력했던 줄루 왕국은 13개의 독립적인 족장령으로 난위였습니다. 각 족장령은 영국이 우호적이라고 판단한 지도자들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임명된 이 족장들 중 다수는 켈츠와요의 라이벌 또는 적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전쟁 중 줄루족의 대의를 배신했던 그의 이복 형제 우하무도 포함되었습니다. 영국은 통합된 줄루 세력이 다시는 자신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이러한 분열을 만들었습니다. 내전은 거의 즉시 발발했습니다. 켈츠와요는 자신의 왕국 중 작은 부분만 복구받았고 실질적인 권위를 주장할 군사력도 없었습니다. 그는 줄루족이 줄루족과 싸우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수도 울룬디는 두 번째로 공격당하고 불태워졌습니다. 이번에는 경쟁 줄루 파벌들에 의해서였습니다. 켈츠와요는 1884년 2월 8일에 사망했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심장마비였지만 많은 줄루족은 그가 적들에게 독살당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겨우 57살 또는 58살이었습니다. 그의 15살 아들 디니 줄루가 왕으로 선포되었지만 그것은 공허한 칭호였습니다. 줄루족을 그토록 막강하게 만들었던 군사 체제는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전사들은 전통적인 연대에서 집결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무기 생산도 금지되었습니다. 연령별 군사 막사 시스템 또한 불법화되었습니다. 8년 후인 1887년에 영국은 줄루랜드 전체를 공식적으로 합병했습니다. 있는 독립의 명분마저 끝낸 것이었습니다. 특히 1897년에 줄루랜드는 나탈 식민지에 흡수되었습니다. 100년도 차에 되지 않아 존재했던 독립적인 줄루 국가는 사라졌습니다. 전쟁 전 25만 명에 달했던 인구는 경제적으로 황폐해졌습니다. 수천 명이 전투에서 사망했습니다. 전쟁 이후에는 더 많은 수천 명이 질병과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 세대 동안 줄루족의 삶을 조직했던 사회 구조는 의도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행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것은 관료적 수단을 통한 문화적 집단 학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산들 완화 전투의 중요성은 즉각적인 군사적 결과들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이 전투는 아프리카 식민지 역사상 어떤 다른 단일 교전도 이루지 못했던 것을 달성했습니다. 그것은 유럽의 무적 신화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유럽 강대국들은 아프리카인들이 본질적으로 열등하며 유럽의 군사적 기량과 맞설 수 없다는 인종차별적 믿음으로 식민지 확장을 정당화했습니다. 이산들 완화는 이것이 거짓말임을 증명했습니다. 올바른 지도력, 전술, 그리고 결단력이 주어진다면 아프리카 토착 세력들은 유럽 군대와 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결정적으로 패배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심리적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전역에 줄루족 승리 소식이 들불처럼 퍼졌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이탈리아 식민주의에 저항하는 방법을 연구하던 지도자들이 이를 주의 깊게 기록했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는 프랑스의 확장에 맞서던 왕국들이 희망과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 전투는 대륙 전역과 그 너머의 반식민 저항 운동의 결집점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통치에 맞서 싸우던 인도의 토착민들도 줄루족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창을 든 전사들이 해냈다면 이 현대 무기로 조직된 저항은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전투는 또한 유럽 군사 교리에도 변화를 강요했습니다. 식민지 분쟁에서 영국군은 다시는 토착 군대를 그토록 경멸적으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산들 완화 이후 시행된 개혁에는 의무적인 방어 진지, 더 나은 정찰, 확립된 군사 규범에 대한 엄격한 준수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의 능력과 움직임에 대한 진정한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그날 사망한 1300명의 병사들의 피로 쓰여졌습니다. 잠시 대안적인 역사를 생각해 봅시다. 첼룸스퍼드가 그의 병력을 나누지 않았다면 그 전투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군사 교리가 요구하는 대로 적절한 방어 진지를 만들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가 적을 존중하여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했다면 전투는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영국은 울룬디로 체계적으로 징역하여 재래식 전투를 강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개활지 전투에서 압도적인 화력으로 줄루 군대를 격파했을지도 모릅니다. 줄루 왕국은 그 전사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증명하지 못한 채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 영향은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영국의 오만함과 줄루족의 탁월함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879년 1월 22일은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이날 세계는 아프리카의 군사적 능력을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줄루족 승리의 공로는 여러 주체들에게 있습니다. 첫째, 강력하고 훈련된 군사력을 재건하고 유지할 비전을 가졌던 켈츠와요 왕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피하려 노력하면서도 그의 국가를 대비시켰던 외교적 수완에도 있습니다. 둘째, 현대 통신 장비 없이 복잡한 전술 기동을 정밀하게 수행했던 줄루족 사령관들에게 있습니다. 이들은 2만 명의 병력 이동을 험난한 지형을 가로질러 조율했습니다. 셋째, 엄청난 용기로 빗발치는 소총 사격 속으로 돌진했던 개별 줄루 전사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끔찍한 사상자를 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포위와 승리를 달성했습니다. 이 병사들은 고향과 가족, 그리고 삶의 방식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은 정당한 이유 없는 외세의 침략에 맞섰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절박함으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루 동안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이산들 완화는 기술만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님을 영원히 상기시켜 줍니다. 우월한 무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적을 과소평가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만함 때문에 건전한 전술 교리를 위반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적의 위치와 능력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국은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적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결함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이산들 완화 전장은 대부분 변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산은 여전히 웅크린 사자처럼 평원에서 솟아 있습니다. 흰색 돌무더기들이 영국 병사들이 쓰러진 지점들을 표시합니다. 줄루족 측에서는 석조 기념비들이 그들의 국가를 지키다 사망한 전사들을 기립니다. 방문객들은 그 땅을 걸으며 전투가 정확히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영국군이 어떻게 너무 넓게 분산되었는지, 이 줄루족의 뿌리산 뒤에서 어떻게 다쳤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심오한 역사적 기억의 장소이며 양측의 용기와 비극을 모두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이 전투를 살육을 기념하기 위함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엄청난 용기로 싸웠던 이들을 기리기 위해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술이 우월해도 오만함과 적에 대한 과소평가는 항상 치명적인 실수라는 시대를 초월한 교훈을 배우기 위해 기억합니다. 1879년 1월 22일에 줄루 전사들은 뛰어난 전술 실행과 압도적인 화력에 맞선 흔들림 없는 용기를 통해 군사 역사에 자신들의 자리를 새겼습니다. 역사상 가장 주목할 만한 군사적 승리 중 하나에 대한 심층 탐구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줄루 전사들이 겉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역경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24시간 안에 1000개의 좋아요에 도달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우리는 군사 역사에서 더 놀라운 약자의 승리들을 탐구할 것입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전투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한니발이 칸나이에서 로마인들을 격파한 전투를 살펴볼까요? 수적으로 열세였음에도 몽골족이 거둔 파괴적인 승리들을 다룰까요? 아니면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아시아 또는 아프리카 역사 속 덜 알려진 전투들을 탐구해 볼까요? 여러분의 제안이 다음 콘텐츠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역사의 가장 큰 교훈은 승자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자들이 왜 졌는지 이해하는 것에서 종종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